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마 올해 마지막 정책 세미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27회 정책 세미나를 갖다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뭐 다들 잘 아시는 이제 저희 재단의 국제협력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계신 안하영 본부장님께서 지금 해외 과학기술 정책으로부터 배울 점과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건데요. 안하영 본부장님께서는 재단에 근무하신 지 참 오래되셨죠. 지금 현재 경영학 박사를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2000년부터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작년부터 국제협력본부를 맡고 계신데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서 좀 어색한데 여기 지금 이 회의실에는 지금 딱 4명이 있습니다. 5명이네요. 그래서 지금 도와주시는 분들 3분 그리고 또 사회자분 저 이렇게 5명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잡은 거는 해외 과학기술 정책 우리가 계속 이건 스터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우리한테 맞는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을 찾아가지고 내재화시켜서 좀 우리가 발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거를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데 그거를 같이 이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게 이제 정책 고찰, 배울 점, 그리고 시사점 및 발전을 위한 제안, 매진말로 이게 순서를 만들었는데 가급적 고찰 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 고찰 쪽에는 먼저 미국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 부처 간의 경쟁 체제이면서도 서로 역할 분담을 잘 하고 있어요. 중복되지 않게끔.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사실 이 그림이 국가과학기술연구에 좀 더 위에 있어야 돼요. NSTC가 저희가 제일 주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기관으로 이제 과학기술 정책국 OSTP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장관급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컨트롤 타워라고 미국 컨트롤 타워 전체 총괄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과학기술 정책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 자문해주는 이제 과학기술 자문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제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야 됩니다. 거꾸로 또 이제 하원이 통과되면 또 상원 통과되고 양쪽 양원제도이기 때문에 양쪽에 다 통과되는데 과학기술에 관련된 미 상원의회는 통상과학교통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미 하원의회는 과학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원이 통과돼서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설립 예정인데 첨단 의료 연구 개발 기구가 설립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각 부처, 예를 들어 뭐 DOD, DOE, 뭐 또 독립기관으로 NSF, NIH 그리고 나사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끔 운용의 묘를 잘 살리면서 경쟁적으로 부처 간에 R&D를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미국의 핵심 강점은 뭘까? 제 나름대로 뽑아본 거는 첫 번째 국방기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축통화. 그래서 달러 그냥 저희 무제한으로 찍어내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망하지 않는 저희 나라일 겁니다. 그리고 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한다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이나 또 저희 자동차 배터리 공장도 미국에 내지라고 계속 압력을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나 또 뭐 삼성 SDI, LG화학 이런 회사들이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8조 원인데 국방 예산이 제일 커요. 42%. 근데 이게 다 나름대로 돈 되는 쪽입니다. 그리고 국방 기술이 또 민간으로 이전돼서 민간 기술로 되면 이게 다 돈으로 연관되는 R&D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 쪽이 26%. 그래서 NIH 쪽에 대부분의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바이오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전체 GDP에 기여하는 부분은 많지 않은데 미국은 다 이게 돈으로 연관됩니다. 다 제약이라든가 의료 다 돈으로 연관된 R&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국립과학위원회 이게 보통 이제 이건 NSF의 그 이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내셔널 사이언스 보드에서 이제 비전 2030 발표한 건데 세계적 리더십을 유지하자.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과학공학 그리고 미래 역량, 재능 그리고 파트너십, 인프라 이 네 개 영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사항인데 그 작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미국 상원에서 US 이노베이션 앤 컴피티션 액트가 이제 금년도 6월 8일 날 통과됐어요. 주 내용이 뭐냐면 이건 중국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 견제법입니다. 중국이 굉장히 그 R&D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고 있으니까 중국을 견적해서 미국의 선도적 기술 우위를 유지시켜야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NSF 내에 지금 이제 NSF가 7개 디렉터레이터가 있는데 하나를 더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 본부를 만들어서 이모징 테크놀로지 10개. 10개를 중점적으로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는 중국도 나름대로 중점 과학기술 분야를 7개를 뽑았습니다. 7개 중에서 주목되는 게 이 4개입니다. 그래서 AI 그리고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 그리고 양자 컴퓨터 그리고 바이오 쪽입니다. 그래서 이 4개 분야는 양쪽 나라가 주목된 거고 다른 분야는 이제 그 나라 특성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에서도 또 NSF를 위해서 NSF for the Future Act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이게 또 통과됐는데 이쪽은 이제 지금 이게 두 개가 다 중복된 내용이라 상하원이 같이 그 서로 조정을 해서 하나로 통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그 저희 소식을 보니까 이제 US 이노베이션 컴피티션 액트가 좀 있으면 이제 그 투표를 통해 가지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NSF가 미국의 제일 중요한 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SF는 사실 우리 연구제는 거의 비슷한 기관인데 예전에 그 빌 클린턴이 NSF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미국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저보고 표현하라면 미국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그 하트, 심장 기관이 NSF가 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NSF의 중요도가 높아질 겁니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 이머징 테크놀로지 개발을 이제 NSF가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 NSF 중에 그 내용을 보면 참 부러운 게 이거예요. NSF 연구 지원 받은 사람 중에서 노벨 수상자가 236명을 배출했다. 이게 굉장히 그 부럽습니다. 근데 우리 재단은 아직은 한 명도 없는데 앞으로 이제 나올 텐데 NSF는 참 대단한 기관입니다. 1950년대에 설립돼서 236명의 노벨 프라이즈를 그래서 노벨 로이터스를 저희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도 좀 뽑아주는 게 굉장히 심플해요. 탁월성 그리고 브로드 임팩트, 그 경제사회적 영향. 특히 중요한 게 브로드 임팩트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두 개의 평가 항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연구 장려급인데 그랜트 형태로 지원한 게 약 73%인데 이건 나중에 다음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그랜트랑 코퍼레이티브 어그리먼트랑 컨트랙트의 차이점인데 미국 세 개로 나누고 있고요. 일본은 JSPS 같은 거는 그랜트 방식으로 버텀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고 JST는 탑다운으로 협약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미국의 NIH인데 NIH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노벨 수상자가 163명을 이제 배출한 그 바이오 쪽에 또 생리 의학상 쪽에 이제 배출했고요. 그리고 NSF의 배울 점은 이렇게 연구 과제는 리서치의 R자리에다 R 시리즈로 있습니다. 그다음 R1, R2, R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협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U 시리즈, 그리고 펠로십이나 교육훈련 같은 경우는 뭐 R 시리즈, F 시리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체계화돼서 여러 그 프로그램들이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울 점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체계화돼 있어요. 그 예산도 많지만. 그리고 그 심사제도는 이중 심사제도인데 1차, 2차가 있습니다. 1차는 보통 이제 그 SRA라고 해서 Scientific
리뷰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해가지고 이제 관련 분야 박사 학위자가 이제 이 역할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평가자 위촉하거나 또 1단계 패널 심사를 이제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2차 자문위원회는 이제 각 연구소, NIH 내에 이제 20개 연구소가 있거든요. 20개 연구소에 각 해당 분야 연구소에서 또 이제 평가를 2차 평가를 합니다. 자, 5가지 평가 기준 참고해 주시고요. 평가 점수가 이게 좀 와닿는 게 우리 이제 점수로 매기고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저희 밴드식으로 등급입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하고 있고요. 다시 넘어가면 이제 다시 거꾸로 가서 이제 미국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미국도 5단계입니다. 여기는 이제 엑셀런트, 베리 굿, 굿, 페어, 푸어라는 제에서 5개 단계로 여기도 저 밴드식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지 점수로 평가하고 있는 이건 우리 연구재단이 좀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게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 있다면 장점적으로 가는 게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우리 재단은 점수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과제를 평가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자, 중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주요 통계를 보시면 R&D 투자도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연구 인력이 187만 명, 엄청납니다. 그리고 논문도 이제 세계 1위로 이제 부상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2016년 지능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속철도 푸싱호 한번 기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도에 저희 이거 타봤어요. 직접 그냥 개인 돈으로 같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랑 그 지도 교수님 모시고 와서 한번 푸싱호를 타봤는데 넓어요. 넓고 그 좌석이 2개가 아니고 3개, 2개. 그래도 5명이 한 줄에 앉을 수 있고요. 굉장히 안락하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속철도 기술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 중점 산업 안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고속철도 이게 이제 주력 산업은 아닌데 중국은 이게 주력 산업입니다. 자, 중국 쪽의 이 14차 5개년 계획 이것도 좀 와닿는 게 5년 단위로 꾸준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13차가 지났는데 13차면 65년을 꾸준하게 경제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실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차 5개년은 이제 금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계획인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어요. 얼라이먼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게 경제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8개 신산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속철역 있죠. LNG 운반선 우리가 요즘은 거의 한 90% 이상을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를 받고 있는데 중국이 아직 포기 안 했습니다. 여기 3대 신산업 안에 LNG 운반선이 들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사실은 중국에 쫓아오는 게 굉장히 무섭고요.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7대 과학기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AI, 양자정모, 집적회로, 바이오. 이거는 미국의 이머징 테크놀로지랑 중복되는 이제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998년도에 100인 계획, 2008년도에 1000인 계획, 그리고 2000년 만인 계획으로 인재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키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원사 제도도 본받을 만해요. 원사가 되면 지금 원사가 중국 과학원에 818명, 공정원에 908명에서 한 1700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은 차관급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본받을 점이고요.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은 장인 존중 정신이랑 한우물 파기 연구 이것 좀 본받을 만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저기는 내각부가 있고요. 거기에 종합과학기술 이노베이션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컨트롤 타워였는데 일본이 요즘 들어보면 이노베이션의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회의 여기가 이제 저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부과학성 이제 밑에 이제 JSPS랑 JST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금년도에 디지털 청을 설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아직도 도장 문화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심한 건데 그 정도로 디지털이 늦어졌습니다. 오죽했으면 디지털 청을 만들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요즘은 늦습니다. 그리고 6기 과학기술 정책 기본계획이 금년부터 2025년 5년 동안 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여기도 계획적으로 과학기술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경비나 기반적 경비인데 여기에 기반적 경비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문부과학성에서 대학에 경상비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블록 펀드를
장기간 창의 연구할 수 있게끔 적은 금액이지만 이거를 이제 대학 교수님들 지원해 줘서 그 적은 연구비지만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끔 연구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장기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임팩트 프로젝트랑 그리고 또 문샷 R&D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혁신적인 연구를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JSPS 평가는 과학기술 시스템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평가를 전담합니다. 그리고 사업 관리는 이제 그 사업관리부서에서 하고요. 여기에 과학 시스템 연구센터는 평가를 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 재단으로 비교한다면 이제 기초연구본부, 인문사회본부 그리고 국책의 사업시 이게 다 합쳐져서 평가 업무는 한 군데서 몰아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단점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참여하는 그 이제 핵심 저희 전문가들은 주당 16시간 그러면 이제 이틀이죠.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 8시간 하루 이런 식으로 해서 파트타임으로 와서 봉사를 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연구비는 본받을 만해요. 이게 그 카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A타입, S타입,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타입에 와서 이제 연구비 레인지별로 차이 있게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저희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켄이 리서치 카테고리스라고 이제 좀 표현했는데 여기 뭐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S, A, B, C 유형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연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뭐랄까 좀 그 선진화된 연구 지원 체계를 생각해요. 저 지원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제 그 신진 지원하는 게 또 밑에 있고요. 자, JST는 이제 탑다운을 지원하는 건데 JST에서 좀 본받을 점은 그 부가가치 평가 지표를 한번 잡으세요. 이 가치 평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과학적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NSF는 브로드 임팩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밑에 이제 산출물, 우리 이제 이렇게 논문 숫자로 하죠. 이거는 가치적인 산출물, 이거보다는 오히려 이 밸류를 창출하는 게 제일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 부가가치 평가 지표를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도 좀 본받을 만한 저희 그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아메드라고 이제 2015년도에 의료 분야 R&D를 일원하는 기관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데 미국의 이제 NIH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독일 쪽으로 넘어요. 독일은 그 4개의 연구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재단 직원들 잘 아실 텐데 헬리몬츠 연구회는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출연연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거대 그 연구 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그래서 그 15개의 연구 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한 33,000명이 종사하고 있고 막스 프랑크는 우리나라 따지면 IBS 같은 연구소죠. 그래서 80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운호프는 상업 실용화 연구 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 내에 소재되어 있고 산학연 융합 연구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니츠 연구에는 기초에서 응용까지 그리고 분야도 인문 사회과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연구 분야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DFG가 이제 우리 연구지원 비슷한 기관입니다. 연구 지원 기관인데 여기도 전 분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를 벤치마킹해서 그 리뷰 보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재단도 RB가 지금 CRB까지 합치면 1,000명이 지금 저희 우리 재단을 위해서 또 이렇게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가자 추천을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국 쪽은 이원 지원 시스템인데 그 경쟁 연구비가 있고 이것도 이제 대학의 연구 활동 기반의 이제 기반적 경비식으로 일본처럼 이렇게 지원해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7개 그 리서치 카운슬이랑 그리고 또 좀 뒤에 나오겠지만 그 다른 두 기관을 합쳐가지고 그 UKRI를 2018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복지부 산하에 그 국립위생연구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연구 기반적인 아까 설명드린 이거는 연구 교부금이나 교육부금 크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블록펀드로 또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UKRI 아까 설명드린 게 그 7개 연구회가 합쳐졌고요. 합쳐진 게 아니고 이제
총괄하는 거죠. 그리고 7개 연구회는 이제 그 영국이 좀 본받을 점이 여기에 보면 제일 큰 기관이 요 EPSRC가 제일 커요. 여기가 엔지니어링인데 E는 그리고 P는 피직스인데 공학이랑 물리학을 지원하는 저 EPSRC가 제일 큽니다. 이 7개 기관 중에. 그다음에 이제 MRC가 큰데 MRC가 메디컬 리서치 카운슬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관은 어떻게 하냐면 기초 응용 개발 비즈니스가 다 연계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연계가 잘 돼 있다. 그리고 중복해서 연구 지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 기관에서 기초 응용 개발 저희가 사업화까지 다 한 군데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 중복성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생각해요. 그리고 이노베이트 UK 그리고 리서치 잉글랜드 요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UKRI에서 여기 총괄해 주는 그런 기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폰시브 모드 펀딩인데 이 부분은 이거 보시면 돼요. 저희가 언제든지 예를 들어 창의적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끔 우리는 보통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뭐 몇 월 며칠 그 18시까지 신청하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1년 동안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게끔.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3개월치만 저도 이거 궁금해가지고 2012년도에 한번 직접 여기를 가봤어요. 저 리서치 카운슬 제가 방문했던 데가 EPSRC 그리고 BBSRC 그리고 MRC 세 개 기관을 같은 장소에서 스웨덴에 있는데 직접 가서 이제 어떻게 하나 봤더니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모아서 4월달에 평가하고 또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모아서 또 저희 7월달에 평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효율적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직원의 숫자가 많고 또 평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그거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우리 재단은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자, 요거는 이제 그 유로피언 리서치 카운슬인데 그 유럽 EU가 이제 27개 나라입니다. 27개 나라가 예전에는 이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라 했는데 그 이제 지금 이제 9차에는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호라이즌 그 유럽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7년간 130조를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해외 과학기술 정책으로 배울 점을 이제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미 국립과학위원회 이거 비전 선포한 거 이것도 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NSF로부터 배울 점은 연구 분야별 전문가 조직이다. 이게 좀 본받을 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전문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에서 저희가 파견되신 분이 한 260명 그리고 내부 또 정규직이 한 260명에서 한 520명 정도의 그 PM이 있어요. 이분들이 연구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일을 합니다. 전체 인원은 한 2,100명인데 그 중에 한 520명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 연구 R&D 매니지먼트를 한다고 보시면 돼서 굉장히 이 부분은 부럽습니다. 그리고 신속 대형 연구과제 레피드라고 했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항상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해서 연구 지원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그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도 좀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브로드 임팩트 경제 사회적 영향력 이걸 높이는 쪽에 노력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NIH 같은 경우에는 좀 본받을 만한 게 그 평가 담당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 평가를 저희 하는 것도 괜찮고요. 1차 평가 때 타고선 평가를 하는데 계속 그 신청한 그 PI랑 저희 그 인터랙션을 잘해요. 그래서 계속 수정을 시켜요. 그래서 연구 선정될 때까지 연구 계획서가 계속 모디파이 돼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플래닝이 돼가지고 그 완결성을 높여서 연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간 관계상 그냥 평가 의견 드리고 수정해가지고 그냥 바로 연구 시작시키는데 여기는 좀 계속 수정 보완 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구 계획서가 완결이 됐을 때 연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구 효율성이 높죠. 그런 면에서는 좀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본받을 게 굉장히 많은데 그 과학인재 중시 이거 굉장히 볼만들 만해요. 챔박사 한 명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 6.25 때 1955년도에
6.25 때 생포된 그 미군 조종사 11명이랑 첸 박사 1명이랑 그 미국 정부랑 같이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으로 인해 가지고 양탄 일성을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중국의 국시예요. 이거를 다 성공을 합니다. 실현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은 1998년도에 한 명은 재미 본 거를 이제 100인계, 그래서 100명을 또 스카우트하는 겁니다. 미국으로부터 이제 그 차이니즈 사이언티스트를 계속 빼오는 거예요. 사람 빼오는 게 기술 빼오는 겁니다. 굉장히 저희 중국의 전략은 정말 치밀하고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2008년도에 후진타운에 1000인계, 실질적으로 4000명을 스카우트했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다 빼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시진핑 때 10,000개, 이때는 이제 내부에 있는 그 연구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 후진타오나 시진핑 이분들이 장점인 이분들이 다 이공계 출신의 해안을 갖춘 지도자다. 이것도 참 이거 부럽고요. 만인계획은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이제 그 중국의 정부는 1대1로 정책입니다. 시간 관계에서 1대1로 정책에서 지금 제가 설명을 안 드릴 텐데 우리도 그 원벨트 앤 원로드 팔러시 안에 우리나라도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중국의 그 수출 의존도가 25.8%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제권에 이미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얼라이먼트가 잘 돼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본받을 점이고요. 원사제도 본받을 점이고요.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거는 중국 자연과학기금에 우리나라랑 똑같은 기관인데 분야별 발전 전략이 굉장히 치밀합니다. 이걸 수립해서 전략적으로 연구 지원하고 있고요. 요번에 그 한중일 그 연구기관장 그 회의 때 그 리장하이 그 저희 기관장 이사장님께서 이제 발표한 것 중에서 학제간 그 연구 그 저희 그 부서를 새로 저희 그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디시플리너리 사이언시스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2008년도에 그 첸시전 박사를 이제 병문안한 이런 장면인데 우리나라는 저 지도자가 이렇게 방문하는 게 없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 돈도 안 들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그 지도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인지도는 더 올라갈 텐데 우리나라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근데 중국은 이렇게 병문안 합니다. 그래서 후진타오 주석이 2008년도에 첸 박사 댁을 방문해서 병문안한 장면인데 첸 박사가 그 다음 연도 2009년에 작고합니다. 98세 나이로. 그러면서 98세 나이까지 계속 중국의 과학기술을 이끈 분입니다. 자, 일본어도 배울 점은 그 JSPS는 그 과학시스템연구센터 한 곳에서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을 한다. 그리고 카켄히 리서치 캐테고리스 요거를 좀 본받을 점이고요. 그리고 JST는 중기 계획에서 철저하게 목표 관리한다. 이게 우리 재단으로 따지면 국책연구본부입니다. 그래서 목표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즈를 잘합니다. 자, DFG는 그 리뷰 보드 운영하는 거 이게 좀 본받을 점이고요. 영국은 아까 설명드린 리스폰시브 모드 폰디 이거 좀 본받을 점이고요. 그리고 절대 평가는 상대 평가는 분리해요. 1차 평가 때는 그냥 4명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과반수의 추천받은 과제를 2차 평가 때는 상대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등수대로 연구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리스폰시브 모드 펀딩에 대한 근데 이게 굉장히 플렉서블하고요. 그리고 그 연구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이 그 연구기관을 선정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컨셉을 그 2016년 1월 1일부터 이제 기초연구본부의 그 기초연구 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해서 우리도 이제 사업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연구자 맞추며 장기 지원을 해서 이제 5년 그리고 1년에서 5년 그리고 연구비도 중견연구 같은 5천만 원에서 3억 원 지금은 이제 5천에서 4억 원으로 바뀌었지만 그 레인지에서 이렇게 연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리스폰스 모드 펀딩에 대해서 그 컨셉을 그 기초 연구 사업에 예전에 반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사점의 발전 위한 제안인데요.
지금 시간이 벌써 이제 한 8분 정도 지났는데요. 이 부분 한 20분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이게 미국이 아니고 미중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이거 오타인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다시 이제 미국이 이제 이제 그레이트 컨트리가 되겠다는 그 야심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꿈은 아까 설명드린 1대1로입니다. 완벨트 앤 완로드 팔러시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권으로 완벨트를 묶겠다. 그리고 완로드는 실크로드처럼 교통혁명, 아까 고속철도 말씀드렸는데 고속철도로 완로드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합니다. 중국의 그 야심찬 계획이죠. 그리고 반도체 굵기. 그래서 한국은 이미 완벨트 안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출이 25.8%, 수입이 23.3% 의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은 대부분 완제품이 아니고 중간재예요. 그리고 수입은 원재료, 얼마 전에 요소수 때문에 난리 치렀잖아요. 그냥 원재료를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래서 서로 공생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2028년도에 GDP 세계 1위 가능할 것 같고,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이 보통 6에서 8% 이상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보통 4% 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추세로 가면 중국이 GDP 세계 1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과 협력이 같이 병행하는 세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경쟁이 이제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기술 보유주의,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지금 미국 중심으로 그냥 미국 안에다 공장 절하라고 아예 이제 그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공장이나 또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다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력도 필요합니다. 글로벌 이슈, 뭐 감염병, 그리고 또 기후 변화, 그리고 탄소 제로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요 경쟁 국가는 이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이렇게 큰 나라예요. 좀 버겁죠. 인구도 많고 뭐 다 우리보다 더. 우리나라도 참 정말 대단하죠. 5,170만 명 인구가 이 큰 나라랑 지금 경쟁하고 있고 과학기술 역사도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력산업 보면 정말 훌륭합니다. 이게 1980년도부터 계속 주력산업으로 좀 잘 이끌어오고 있는데 전자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조선, 철강, 기계, 석유화 대단합니다. 이게 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전망이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전자반도체는 굉장히 전망이 있는, 그리고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상당히 조선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으로 넘어가야 될 그 사양 산업인데 다시 또 우리가 뺏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LNG선 90번 이상 좀 저희가 수주받고 있고요. 선진국의 주력 산업은 이제 의료 바이오, 항공우주, 안전, 지능 서비스, 에너지 환경, 나노, 기계 부품 소재 이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쪽으로 이제 또 계속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 주력 산업 외에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쪽, 바이오 헬스라든가 인공지능, 에너지,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 스타트업 기업은 그 R&D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특히 이거는 대학의 그 실험실이나 아니면 또 출연연의 실험실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쟁력 지수 한번 잘 보시면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가 녹색이거든요. 2002년도에 11위가 지금 우리 3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1위는 독일이고 2위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이 21위에서 지금 이제 2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그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 현실이랑 환경에 맞춰 최적의 방법으로 연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 그래서 최적의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평가라든가 뭐 연구 지원하는 건 아마 그 신속성 면에서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신 이제 상대적 경쟁 우위 확보 노력은 필요해요. 특히 그 해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면서 우리에 맞게끔 그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해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전에 했던 방식대로 한다면 그건 운물 안의 개구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물 밖의 개구리가 되게끔 더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건데 지금 이제 개인연구비는 특히 기초 입문에 있는 개인연구비는 이제 연구 장려금으로 이 그랜츠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미국 NSF나 또 저희 JSPS나 그 JST 사례도 보여드렸듯이 그 개인 단위 연구비는 그랜츠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계속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은 좀 설득을 해서 좀 바꿀 수 있게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한 장은 사실 30분 동안 얘기해도 좀 그 얘기할 수 있는 그 주요한 그 저희 그 시트인데 여기서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면 우리 연구재단이 이쪽을 담당해요. 그래서 이제 기초연구 쪽에 창의 도전적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통 이제 좋은 논문 쓰고 그리고 또 특허도 이제 응용과학 분야에서 공학 분야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 바이오 쪽에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 이제 국책에서는 원천 기술 개발 이건 이제 계속 충실히 하고 있는데 하나 더 아쉬운 거는 그 지금 금년만 해도 그 기초연구 과제가 한 24,000 과제 되거든요. 그러면 그 24,000 과제 중에서 좋은 성과를 한번 이게 쭉 해서 사업화까지 갈 수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좀 한 번 더 저희가 이렇게 좀 더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업화가 가능한 좋은 성과를 한 번 더 심화 연구로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직 없어요. 그걸 저도 국책연구본부에서도 이거 만들려고 이제 지퍼스트 사업이 그 예타에 통과가 못했는데 그거를 이제 노력했는데 이 사업이 하나 있으면 굉장히 임팩트가 높을 겁니다. 근데 아직 이 부분이 없어서는 아쉽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기술가치 평가랑 인큐베이티 R&D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 기술 마케팅, 후속 연구, 시작품 제작 그래서 TRL 수준을 5에서 6단계까지 올려야 되는데 5단계 지금 보통 우리 연구재단에서 나오는 과제들이 TRL 타면 4단계 이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기업에 그 기술 지원할 만한 그 좋은 아이템들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TRL 5, 6단계까지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 연구재단의 비전이 연구지원 글로벌 리더인데 그렇게 된 체계화, 내실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체계화에서는 분야별 조직이랑 사업 간 연계 그리고 전문가 조직 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과제 관리도 그 과제 경영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는 이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활성화해서 신규 사업 기획 기능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목표 달성 중심의 성과 경영인데 이 부분도 기초랑 전략 연구 어떻게 보면 전략 연구를 이제 응용 연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뭐 이거 이제 구분을 해서요. 근데 기초 연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이건 호기심 기반으로 이거는 그냥 연구자 스스로 버텀업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스스로 제안한 연구 목표나 성과 목표를 잘하게끔 대신 아웃컴이랑 브로드 임팩트가 창출되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000 과제 중에서 그 중에 대표적인 연구 성과가 뭔데 사례 좀 얘기해봐 그러면 사례가 지금은 많지가 않아요.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 사례가 진짜 넘쳐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략 연구는 이제 미션 오리엔티드 리서치 아니면 디맨드 드리븐 리서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한 요소 RFP대로 이제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RFP를 좀 더 그 성과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서 그 성과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그 PI를 선정해서 연구를 잘 시켜서 아웃컴이랑 그리고 임팩트를 창출하는 쪽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가 시에 그 성과 목표 달성 여부가 제일 중요한데 보통 우리 저희 연구자분들이 이제 평가원들은 참여하면 피어 리뷰 시스템을 통해서 피어 리뷰들이 보면 연구기관에서 산출한 논문, 특허 이거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실적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인풋, 아웃풋, 아웃컴, 임팩트 중에서 아웃풋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웃컴이에요. 근데 아웃컴이 우리 R&D에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뭔가 변화를 준 거, 기여한 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성과 목표를 생각해요. 성과 목표에 뭔가 그 개량하겠다, 뭔가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걸 했냐 안 했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연구자 스스로 저희가 약속한 게 있을 거고 아니면 RFP에서 제시한 성과 목표 이거 달성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연구자가 스스로 약속한 연구 목표들 연구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그러면 충실히 수행했으면 성실 집회 그리고 충실히 안 했으면 이제 이건 불성실로 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기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당구점 표시했는데 미래를 예상하고 준비하는 조직이랑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조직이랑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재단의 역사가 지금 이제 1977년부터 카운트한다면 한 44년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44년, 그러면 한 50년 정도 내다보는 그런 연구재단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도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이제 맺은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 지식, 원천 기술 뿌리가 탄탄한 과학기술 선진국. 그래서 이 지식은 창의적인 논문, 그리고 이 원천 기술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원천 기술, 특허로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그 국가 발전에 기여할 그 우수 인재 양성, 인재 양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우리 재단이 그 주요 고객이 대학 교수님들이랑 그리고 또 저희가 25개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인데, 그러면 대학 교수님들이 한 7만 3천 명, 4년제 대학 교수님 인문사에 다 합쳐서요. 그리고 그 출연연이 한 17,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지원해서 진짜 지식, 원천 기술, 또 우수 인재 양성하면 우리나라 진짜 그 과학기술 선진국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재단 직원들은 리서처가 아니거든요. 리서치 매니저입니다. 그러면 R&D와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가. 그래서 연구자의 연구를 잘할 수 있게끔 올바른 길로 이 가이드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연구재단 직원들이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위원들이란 연구재단 우리 직원분들은 연구 계획서대로 성과 목표 약속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거를 잘 살피는, 그리고 연구 계획서, 단계 보고서, 최종 보고서, 그리고 평가서가 다 이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저희 매니지먼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모니터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잘 돼도 R&D 생산성 30% 이상은 제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면 과제인데, 한번 그 집에 가셔서 가족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기억할 만한 훌륭한 연구자 있냐, 우리 국내에. 그리고 또 연구 성과 있냐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가족들 중에서 한 명 이상, 또 저희 한 건 이상 말씀하실 분이 한 몇 면에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많은 과제, 진짜 우리 정부 R&D가 지금 금년에 27조 4천억인데 과제도 하면 7만 과제 되거든요. 근데 7만 과제 중에서 과연 몇 건일까? 참 그 대표적인 우수 사례, 진짜 국민이 기억할 만한 정말 획기적인 연구 성과. 우리가 홍보를 잘못해서 그런가? 뭐 여러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연구 성과 창출하는 게 이게 당면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한 건데, 우리 이제 우리 연구재단 직원, 저도 이제 직원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전문 역량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공부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한 거를 서류로 만들어내면, 그걸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세 줄, 그래서 as is to be를 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실행해 나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보통 이제 머추리티 레벨 5인데, 이게 조직 진흥에도 최고 등급인데, 이렇게 네 가지만 하면은 그 조직이 그 머추리티 레벨 5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 5까지 도약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시트만 남았는데요. 미국에 버니버브 씨가 있다면, 또 중국엔 또 첸셰전 박사가 있다면, 이분들이 진짜 그 나라의 과학기술 확 바꾸신 분입니다. 이 기회. 우리나라는 최영서 장관님이 계셨어요. 정말 최영서 장관님 우리나라에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키스트 초대 원장, 그리고 우리 연구재단 1977년대 설립했을 때 일대 이사장도 최영섭 장관님입니다. 그때는 장관님이 연구재단 이사장도 겸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대 이사님도 최영섭 장관님이신데, 장관도 한 7년 동안 하셨어요. 이분이 정말 과학기술 발전, 또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신 5가지 이게 덕목도 굉장히 새겨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연구자분들이 정진한다면 정말 훌륭한 연구자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저희가 복사한 거를 스캔해서 이렇게 요 부분만 좀 땄는데, 이분 말씀 중에 인터뷰 내용 중에서 잔머리 굴리지 말고 공처럼 일하라. 그래서 연구자 이제 후배 연구자들한테 충고하는 문구인데 굉장히 훌륭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거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제가 공유할 자료가 참고 자료 2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참고 자료 좀 만들어 주실래요?
예, 좀 참고 자료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한글 자료인데 이 자료는 제가 2011년도 11월 달에 만든 자료거든요. 책자가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인데 제가 이제 그때는 그 사업총괄팀장을 있을 때 이걸 만든 이유가 한번 그 연구 지원 기관을 샅샅이 한번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때 27개 기관으로 기억하는데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이제 그 27개 그 연구 지원 기관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비교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기관으로부터 배울 점이 뭐가 있을까? 그 장점을 우리에 맞게끔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요거를 한번 또 고민한 그 챕터입니다. 4장은. 그리고 이제 연구지원 글로벌 리더는 NSF예요. 그래서 NSF를 어떻게 따라잡을까? 그거를 한번 전략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장에는 이제 연구지원 선진화 방안을 이렇게 좀 한 8개로 나눠서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공유할 내용이 그 NSF 따라잡기 한번 잠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이거를 공유하냐면 지금부터 하면 정확하게 10년 전에 만든 자료인데 아직 실천한 것도 있고 실천이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브리핑 해드릴게요. 10년 전에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후에도 우리 재단은 저희가 또 변화가 있을 거예요. 발전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가 다시 브리핑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연구재단이랑 NSF랑 비교를 한 겁니다. 근데 NSF가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리더입니다. 이 장점이 우리 연구재단 쪽에 많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글로벌 리더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지원원도 180명인데 지금 2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10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NSF만 우리는 제로인데. 그리고 이제 따라잡기 전략인데 여기에 AJGTV만 볼게요. 우리나라 재단이 지금도 10년 전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준전문가 조직인데 전문가 조직을 받쳐냈으면 해요. 10년 후에는 앞으로. 그리고 직원의 전문성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인사유등이 잦았어요. 3년 단위로. 이거를 이제 지금 이제 직군별로 커리어 디벨롭먼트 패스 이게 작년에 이제 연구재단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군 내에서 이제 전문가를 키우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참 다양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잘 실천해서 전문가를 많이 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계속 말씀드린 듀얼 레더 시스템입니다. 이게 전문가의 길이 있고 준 전문가의 길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준 전문가가 좀 많아요. 근데 한 절반 정도는 전문가, 절반 정도는 또 준 전문가. 이렇게 좀 균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PO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문 분야랑 전공 분야랑 같이 좀 이렇게 일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 박사학위자들을 중심으로 좀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계 전담 부서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እንዳ는데 이게 이제 아까 개인 단위 연구비는 협약 없이 지원하는 거. 이거 제안했던 내용도 10년 전에 이거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제 341쪽으로 좀 더 내려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10년 전에 만들면서 또 그렇게 반영된 것도 있어요. 근데 반영된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지금은 또 이게 또 변화가 필요해서 제가 이걸 좀 여쭈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아이리스 이제 시스템 만들면서 우리 스스로도 좀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서 요거 자료를 좀 이렇게 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이거 1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전문위원을 분야별로 해서 이제 이사회 증원하고 그리고 가나다 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제 2011년부터 해서 2012년서부터 이제 이렇게 우리 재단이 이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10년째 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그 평가 후보자 추천 시스템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다군으로 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렇게 버려야 될 이제 제도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시스템이 발전이 되면 분야별로들이 전문위원이 그 RB가 이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0명까지 저희가 많아졌는데 이제 대폭 한 300명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1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그 평가 후보자로 딱 선정이 되면 이분이 적정에 대한 감수 정도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역할만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JSPS처럼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오시게끔 해서 특히 CRB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나 아니면 이틀 정도 오시게끔 해서 같이 그 이제 그 분야별 발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주요 의사결정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세 번째 파일 또 올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건 마지막 제 공유 자료인데, 요거는 그 2014년도에 그 저희 지도 교수님 이제 한인수 교수님이세요. 지금 이제 정년하신 지 한 5년 지금 5년 되신 분인데요. 우리 한인수 교수님이랑 같이 한번 그 연구재단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그 역사를 살펴보고 연구 지원을 살펴보고 한번 발전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같이 해본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제가 중요한 내용만 두 시트만 보여드릴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예전에 그 우리 연구재단이 77년부터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정리한 내용이고요. 요 내용입니다. 그 연구재단이 이렇게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 이제 펀딩은 그 이제 그 블록 펀딩식으로 그리고 예산은 분야별로 지금 이제 기초연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야별 연구 지원 체계로 이제 가고 있는 건 굉장히 선진화된 연구 지원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그 R&D 투자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펀딩도 요거는 이제 2010년대 바뀌었습니다. 리스폰시브 모드 개념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조직도 요거는 이제 그 연구 지원인데 그 일회성이 아니고 요것도 2012년부터 생겼죠. 그 후속 과제로 지원하는 거. 그래서 최종 평가 때 연구 성과 정보는 그 후속으로 지원해 주고 그래서 지금 기초가 최종 평가 때 이제 30%를 리뉴얼 시켜줍니다. 이것도 2012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연구재단의 조직도 이제 프로그램 베이스가 아니고 이제 그 분야별 조직으로 해서 NSF나 NSFC처럼 분야별 조직을 하는 게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같이 그 공유하고요. 여기 뭐 마지막에 결론에 보면 이제 최초의 그 노벨 프라이즈 위너를 좀 기다리면서 우리도 이제 한 명 나오면 아마 그 본물 터지듯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추세 분석해 보면 한 7년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2014년대 유령 교수님, 2017년대 박남기 교수, 그리고 작년도에 현택강 교수님, 그리고 금년에 이제 이호환 교수님 4명이 이제 노벨상 후보자로 이제 했는데 보통 이제 클라리베이트에서 그 저희가 예측하는 게 그 적중률이 15.7%예요. 그러면 한 6명에서 8명 정도 모수만 있으면 확률적으로 한 명은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보시절에 8명이라면 이제 2013년부터 금년까지가 7년 동안에 4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7년 동안 4명이 나온다면 8명 정도의 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나오면 더 좋고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노벨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7년 안에 나오면 참 우리 연구재단으로서는 큰 영광. 특히 이제 우리 연구재단의 연구 지원을 받은 분 중에 노벨 수상자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뭐 궁금하신 질문이나 또 코멘트 있으시면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마지막 또 올해 마지막 정책 세미나인데 본부장님께서 서울에서 여기 대전까지 몰려오셔서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뭐 간단하게 채팅창으로 들어온 질문과 몇 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팅창에서 영국의 아까 말씀하신 UKRI 같이 이렇게 조직이 통합되고 총괄하는 이제 조직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대학 교육이라든지 기술 이전 조직까지 융합된 의사결정 체계가 요 전체 그 총괄 UKR에 생기면서 뭐 기존과 다 틀려진 의사 체계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의사 결정 체계가 신속하게 능률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예, 그럼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요. 지금 저도 2012년도에 거기 가봤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선을 하나 더 씌웠다고 보시면 돼요. 총괄 조정해주는 그 기구를 하나 만든 거지 별도의 기관이 따로따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출연연 우리 그 25개 기관을 그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 가지고 하나의 그 우선을 씌웠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이랑 거의 비슷하다. 대신 이제 총괄 조정이 필요하니까 총괄 조정하는 UKRI를 하나 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마도 유럽이나 뭐 외국 같은 경우는 각 기관들의 고유의 특성을 갖다가 잘 보존하고 뭐 잘 타치 않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노벨상이라든지 필리상이라든지 그런 만약에 저희 나라에서 특히 재단에서 중요한 과학자가 수여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예, 저도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저 이제 2014년도에 그 노벨상에 관련된 그 정책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과기부의 그 과기부 장관님이랑 그리고 이장무 이제 과학기술위원회 그 위원장님이 그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과기부에서 그 정책 과제를 해달라서 정책 과제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결론은 노벨상을 목표로 연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저는 일본이 부러운 게 일본처럼 그냥 꾸준하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부러운 게 그 노벨 과학상 예상자들이 한 4, 50명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꾸준하게 계속 나와요. 그러면 아까 제가 꿈꾸는 게 이제 그 기초 원천 기술이 탄탄한 과학기술 선진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뭐냐면 정말 그냥 뿌리 깊게 여러 사람들이 후보자들이 많으면 그 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한 명이 나오고 또 그 다음 년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일본처럼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노벨 과학상이 나오면 그날의 국격은 올라갑니다. 그거는 저희 이제 2015년도인가에 저희 중국의 토종 과학자인 투유 박사가 말라리아 병 치료하는 거로 해서 이제 저희 노벨상을 받았는데 중국의 국격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격 올라가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벨상은 받는 게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는 시기상조인 게 아까 울프상이나 라스커상 받은 사람이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프리 노벨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클라리베이트에서 주는 그 상도 프리 노벨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행히 거기에 예상자로 4명이 들어갔던 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금년에 이호영 박사님, 이호영 교수님 거 거론됐는데 대단한 겁니다. 그 예상자가 16명이거든요. 16명 중에서 우리 코리안 사이언티스트가 한 명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면에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말씀해 주시죠. 네, 시간계상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했던 사항인데요. 노벨상을 보더라도 어느 한 나라에서 한 명이 받는 것보다는 동료 교수라든지 다른 학교, 다른 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다른 기관의 연구자라든지 아니면 아예 해외 연구자와의 협력을 해서 상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근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국과 미국의 기술 패권 전쟁에 따라서 어찌 보면 냉전 시대 비슷하게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과학기술 쪽 같은 경우나 학문 쪽으로는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덜 하겠지만 아무래도 첨단 분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기 자국적인 기술을 갖다가 노출 안 시키려고 하고 유출 안 되려고 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본부장께서 국제협력 본부장님이시니까 한국이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극복하고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국제협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재단에서 특히 국제협력본부에서 추구하시는 국제협력에 대한 그런 방향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신임 이사님이 오셔서 이제
이제 발전 전략 그 플랫폼, 그 플랫폼을 굉장히 강조해서 저희도 이제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 국제 협력은 사실은 그 글로벌 난제, 글로벌 이슈 이거 해결하는 건 전 나라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그 감염병이라든가 또 탄소 중립 그리고 또 기후 변화 이건 같이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코퍼레이션 협력 할 때는 같이 해야 되고요. 대신 이제 그 경쟁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라든가 뭐 원천 기술 그것까지 다 오픈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략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전체 R&D의 예산을 타면 한 3.4%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100으로 봤을 때 전 세계가 R&D로. 그러니까 우린 전략적이면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이 하는 거를 고루고루 다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항공우주 안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원체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나사 1년 예산이 한 25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1년 그 정부 예산이 27조 4천억이니까 거의 그 정부 예산이 많다고 많이 지원한다고 하지만 나사 1년 예산밖에 안 돼요. 절대 금액은 적은데, 제가 보기에는 국제협력은 같이 협력하는 것도 있지만 이 경쟁하는 거는 전략적으로 하고, 그리고 같이 협력하는 건 같이 저희 참여해가지고 국제 공동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똑똑하고 유능해요. 다 열심히 하고 굉장히 발전적이고,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발전할 텐데, 그 영어의 한계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근데 더 발전 못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어를 좀 생활을 시켜가지고 좀 국제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게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국제협력 이렇게 우리 연구자분들 요즘 같이 이제 해외, 예를 들어 한호주 테크 브리지라든가 또 한 덴마크 같이 이제 공동 심포지움을 하면 발표는 다 잘 하세요, 영어로. 근데 디스커션을 대부분 다 연구자분들도 좀 꺼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이제 국제협력의 한계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언어 소통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의 1시간 정도 먼 길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발표를 해주신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127회 정책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